장애인 복지론 6주차 10월 10일 수업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수업 시간에 이미 공지 드린 대로 10월 10일 월요일 수업이 우리 한글날 대체 공휴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10월 10일 6주차 첫 번째 수업 시간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된다고 이미 공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0월 12일 물론 우리가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수업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열려 있지만 가능하시면 10월 12일 날 우리가 수요일 6주차 두 번째 수업 시간 오시기 전까지 이 수업 내용을 다 수강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리헤빌리테이션,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드렸듯이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리헤빌리테이션이라는 이 용어를 이번 수업 시간에 처음 들어본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어찌 보면은 이 단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좀 낯설게 느껴지고 그리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부분, 리헤빌리테이션이라는 것은 종합적 접근 방법이라는 거,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하시고, 왜냐하면은 왜 종합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냐면은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해드린 대로 이 장애인의 문제가 이 복합적인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장애인의 그 어찌 보면 신체적인 장애에 대한 치료에만 우리가 중점을 두었다면은 이제는 장애인에 대한 의료적인 이 치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에 대한 이 교육적인 접근성, 그리고 이 직업에 대한, 취업에 대한 그런 접근성과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이 상담 서비스, 이런 다학제적으로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장애인에 대해서 단편적인 접근 방법이 아니라 이 종합적 접근 방법, 즉 다방면에 걸쳐서 지금 제가 들어가 있는 부분, 여러 전문가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과학적 행위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전인적 접근 방법이 바로 리헤빌리테이션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며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굳이 표현하자면은 우리가 이 비타민을 먹을 때 예전에는 비타민 C만 먹었고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이 리헤빌리테이션은 종합 비타민을 먹는 거다. 복합적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의료적 리헤빌리테이션까지 아마 우리가 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우리가 되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의료적 리헤빌리테이션, 어찌 보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 제가 들어가 있는 부분, 가장 우선적으로 의학적 조치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유는요?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취업도 중요하고 그리고 사회적 관계 형성도 중요하고 그리고 교육에 대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은 장애가 있다는 그 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애라는 그 핸디캡을 최소화시키고 일상생활, 즉 자신의 동연령대와 비슷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신체 조건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이 의료 서비스가 먼저 나가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래서 이 장애인 복지 리헤빌리테이션에서 어찌 보면은 의료적인 이 다학제적 접근, 이것이 어찌 보면은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이 의료적 리헤빌리테이션을 통해서 물론 옛날엔 여기에서 거의 다 끝났겠죠. 왜냐하면은 나라가 그렇게 부국한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또 어찌 보면 국민들의 이 의식 수준도 많이 향상했기 때문에 이 장애인에 대한 다방면에 걸친 이런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한 의미로 보면은 또다시 이제 교육적 리헤빌리테이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들 부모님은 크게 해당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한번 보시면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라 하시더라도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첫째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나이 차이가 좀 있는 언니, 오빠나 아니면 형, 누나가 있으면은 부모님 연세가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대부분 연배가 어머니는 저랑 비슷하실 것이고 아버지도
50대 전후 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연배가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열심히 공부할 수만 있다면은 열심히 공부만 하면은 누구나 쉽게 다 공부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공부를 할 수 있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시대는 달랐단 말이에요. 지금 어쩌면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50년대 그때.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적 리해빌리테이션은 그 당시 장애인들에게 이것이 이루어지기는 힘들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 배움에 있어서 교육적인 접근은 누구나 쉽게 열려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장애인에 대해서는 특수한 그러한 교육이 지금 현재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 장애인 복지의 또 하나 바로 교육적 리해빌리테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밑에 보시면요. 자 교육적 리해빌리테이션은 자 장애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돼 있죠. 자 뭐냐면은 이미 우리 수업 시간에도 많이 강조했는 대로 장애인에게 있어서 당연히 배움의 기회가 어찌보면 이제 전통사회에서 많이 박탈당했잖아요. 장애인들이 이러한 배움의 기회를 많이 박탈당하게 되니까 장애인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조차도 얻을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인에 대한 교육적 리해빌리테이션은 바로 장애인의 능력을 먼저 향상시키고 그리고 보시면은 이 사람들 장애인이나 누구든 일반인이든 누구든 잠재적 가능성이 당연히 누구에게나 있죠. 하지만 그 잠재적 가능성을 즉 그 사람의 어찌 보면은 숨어있는 재능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을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사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빨리 캐치해서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끄집어내주면은 그 사람은 유능하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인이든 장애인이든 자신에게 잠재적으로 내면에 숨어있는 그 잠재적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장애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더 어찌 보면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틱톡이나 이런 거 한 번씩 보다 보면은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손 기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휠체어를 타면서도 앉아서 할 수 있는 손 기술이 너무 좋아서 굉장히 유능한 어떤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고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본 것 같은데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아버지가 이 뭐랄까요 이 캔버스를 잡아주고 그리고 아들인데 나이가 한 우리나라 나이로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근데 이게 선천적인 건 아닌 것 같고 보니까 양팔이 없어요. 양팔이 없는데 다리도 화면상에는 안 나왔지만은 이 자세가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렇게 있다고 볼 수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림을 그리는데 입으로 붓을 이렇게 물감을 칠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굉장히 잘 그리더라고요. 자, 그것도 어찌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좀 지체 장애를 갖고 있지만 또 자신의 재능을 발견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교육적 리해빌리테이션은 당연히 장애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잠재적 가능성을 개발해서 장애인이 자기 능력과 자기의 적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것을 찾아주는 역할이 바로 뭐다? 교육적 리해빌리테이션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을 통해서 스킬을 익힌 다음 사회에 나와야지만 그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또 구성 요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장애를 가지신 분들 중에 보면은 뭐랄까 이렇게 상체, 하체 뭐 전체적으로 다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하반신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상체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많이 하시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아니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서울대 지질학과 교수님 중에 이상목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은요 목 밑으로 전신마비입니다. 제자들하고 함께 미국의 지질 이제 방학 때 지질 탐사 연구하러 가셨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서 제자들은 일부 죽었고요. 본인은 뭐 안타깝게 억지로 생명은 부지할 수 있었지만 목 밑으로 전신마비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지금도 서울대 강단에서 강의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바로 이 휠체어에 앉아서 이 입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마우스를 입으로 무는 마우스를 활용해서 아직도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어찌 보면요, 이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받은 다음 자신의 전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육적 리해빌리테이션은 장애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 걸친 교육이 바로 이 리해빌리테이션의 교육적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다른 나라도 크게 북유럽 국가나 복지 선진국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물론 많이 좋은 쪽으로 현재는 발전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시면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일반적으로 장애 아동에게 제공되는 특수교육과의 구별이 현재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장애인들이 다니는 어쩌면 차별화된 특수한 그러한 학교가 우리 주위에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들이 같은 공간에서 장애 아동이 비장애 아동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모든 교과 과정을 그대로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이 갭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발생한 이 갭은요, 보통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게 1년, 2년 이러다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12년 동안이라는 갭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해 버리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고3 졸업 후에 장애인들은 어찌 보면은 이 특수 재활 훈련을 받거나 그렇게 해서 사회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소수이겠지만 일반인들보다 훨씬 늦게 나오죠. 훨씬 늦게 나오다 보니까 여러 방면에 있어서 많은, 어찌 보면은 조금 불이익을 당한다면 또 당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부분 밑에 거 한번 보세요. 장애 아동의 생애 주기를 비장애 아동의 생애 주기와 일치시켜서 고교 과정을 졸업한 후부터 장애 아동의 자아를 준비하는 것은 시기나 내용적으로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요, 밑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리고요, 장애 아동의 이 자립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요즘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아직 풀어야 될 숙제는 많이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특수학교 중고교 과정에서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현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아직 풀어야 될 숙제는 많이 있겠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심권 주위에는 장애 아동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또는 고등학교 또는 다른 자활단체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어차피 님비 현상, 핀피 현상 잘 아시죠? 하나의 님비 현상이 하나로 어찌 보면 장애 아동이 다니는 학교를 지금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어때요? 장애 아동이 다니는 학교를 조금 혐오 시설로 보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형성돼 있잖아요. 그 서울에서도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장애 아동 학교를 인가해서 설립해서 공사하려고 하니까 그 인근 주민들이 다 나와서 아파트 가격 떨어진다고 결사 반대하고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장애 아동 그 연합회 부모님들이 와서 무릎까지 꿇으면서 우리 애들도 교육받을 수 있는 좀 권리를 좀 이렇게 기회를 달라고 막 이렇게 눈물 호소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어찌 보면 이것도 하나의 핀피 현상인데, 님비 현상인데, 어찌 보면은 조금 우리 사회에서 좀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이거를 당사자가 또, 아, 저 사람들 너무한 거 아니냐, 막 아파트 값 떨어진다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정작 우리 집이 거기 포함된다면 또 사람들이 항상 너그러워질 수는 없는 게 또 어찌 보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인식, 그리고 그런 학교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접근성, 왜냐하면 이동에 대한 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로 인해서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의 미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교육적 리해빌리테이션이 더 시급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지금 그런 이제 교육적 리해빌리테이션의 한 일원으로 통합교육이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미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우리 교도소, 감옥에 가보면 장애인이 많아요? 일반인이 많아요? 그렇죠. 이거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일반 교도소에 가면요 98%가 일반인입니다. 장애인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 잘못된 인식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찌 보면은 뭐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인식 개선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데, 인식 개선 교육은요 어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시청각 교육이죠.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먼저 통합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 통합교육은요, 보세요. 가능한 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통합교육은 가능한 한 장애 아동과 그리고요 비장애 아동과의 교류 기회를 확보하는 특수교육의 형태를 말한다 했는데, 그래서 우리 지금 학교에서 가까운 저기 다사에 가면요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어린이집에는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을 이렇게 같이 혼합해서 합반도로 지금 운영되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부모님들이, 일반 아동 부모님들이 조금 반대하는 경향도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찬성하는 일반 아동 부모님들 중에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부모님들의 동의를 얻은 다음, 물론 너무 중증 장애인들은 같이 이제 연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장애가 있는, 어찌 보면은 이제 뭐랄까요, 이 소아마비로 인해서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일반 아동들을 한 반에 같이 넣어놨는데, 처음에는 부작용이 뭐였냐면은 애들이 3살, 4살, 5살 이러니까 애들이 서로 뭐 지금 큰 사람들처럼, 우리가 어쩌면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 뭐 이런 사람들처럼 서로 왕따시키고 이런 거는 아직 그 나이 때는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아직 이 전두엽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본능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애들이야. 3살, 4살 특히 이런 아이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자기와 다른 행동을 하는 그 아이들 막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아마비 있는 이 장애 친구가 다리를 좀 쩔뚝거리면서 걸으니까 그걸 막 따라 걷고, 그리고 말을 할 때 살짝 어눌함이 있으니까 같이 자기도 일부러 그 말 따라하고, 이런 경향이 초기에는 보였어요. 그런데 선생님의 지도를 통해서 그것이 점점 없어지다가 3개월, 4개월이 지나가다가 오히려 3살, 4살, 5살 애들도요, 저 친구는 어쩌면 장애가 있으니까, 뭐 장애란 개념 잘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은요, 하지만 저 친구는 내가 도와줘야 될, 도움을 주어야 될 대상이라고 애들이 인지를 하면서요, 항상 놀이를 할 때나 아니면 어디 외출을 할 때는 항상 친구들을,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먼저 배려하고 먼저 도와주고 자기가 양보하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의 살아있는 시청각 인식 개선 교육이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요, 여러분들이 지금 장애인에 대해서 아까 통합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교류 기회를 확보하는 그런 특수 교육 형태가 또 하나의 리해빌리테이션의 통합 교육의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밑에 보면 또 다시요, 그 통합 교육은 장애 아동들도 장래 일반 사회 속에서 비장애 아동들과, 즉 지금 우리 사회에 보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지금 현재 같은 공간에서 활동하고 생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성세대 장애인들은요, 어찌 보면은 조금 피해 아닌 피해를 당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자기가 젊었을 때 어찌 보면 학령기 시대 때는요, 같이 뭐랄까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된 그런 연합된 어찌 보면 그런 생활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회에 나오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통합교육은 그거를 일찍이 시작하자는 거죠. 그래서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보았을 때 어찌 보면은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도록, 뭐 이건 좀 비유가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여자가 예를 들어서 뭐 버스를 운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계속 쳐다보지는 않잖아요. 그쵸? 여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간다고 우리가 오 하면서 계속 쳐다보지는 않잖아요. 왜요? 이제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누구든 버스도 운전할 수 있고 덤프트럭도 운전할 수 있고 오토바이도 운전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걸로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80년대, 제가 어쩌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던 청소년 시절인 90년대에도, 물론 제가 97년도에 대학을 갔으니까 91년도에 제가 중학교 입학했고 97년도 2월 달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90년대 초반부터 90년대 후반까지 그때만 하더라도요, 여자 버스 운전기사는 거의 찾아볼 수도 없었어요.
택시 여성 운전사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80년대는 더 심했겠죠. 그래서 80년대는 여성 운전자면서도 여자가 운전한다 이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당연히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그것이 어떻게 되었어요? 자연스러움으로 다가왔잖아요. 이제는요. 바뀌어버렸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런 말 죄송하지만 우리가 중증장애인 어찌 보면 조금 우리 일반인과 다른 행동을 한다거나 우리 일반인과 좀 다른 그러한 어찌 보면 신체 구조를 가졌다고 할까요? 그런 분들 우리가 어때요? 지나가면 자꾸 힐끔힐끔 쳐다보는 경향이 있죠. 이유는요? 그렇죠. 어찌 보면은 그것이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휠체어 타고 간다고 옆을 힐끔힐끔 쳐다봐요? 안 쳐다보죠. 왜요? 이제 자연스럽죠. 그것처럼 장애인에 대해서 통합교육을 통해서 비장애 아동 때부터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의 적절한 교류를 통해서 장애에 대한 자연스러움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어찌 보면 지금 나와 있죠? 밑에 있는 이 들어가 있는 부분처럼 이런 자연스러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 교육적 리해빌리테이션의 하나의 통합 교육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죠. 그리고요, 밑에 보시면은 이 통합 교육은 먼저 나왔는데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이 노멀라이제이션은요, 우리 뒤에 가면 다시 하겠지만요, 어찌 보면 조금 노멀라이제이션 개념은 조금 더 뒤로 가면은 우리가 나오는데 아마 다음 수요일 수업쯤 되면 나올 거예요. 아마 노멀라이제이션 개념은 뭐냐면은 미리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장애인을 특별 대우하지 말고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이 노멀라이제이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들은 무조건 도와줘야 되고 장애인들에게 무조건 양보해야 되고 장애인들은 저것은 무조건 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머릿속에 꽉 차 있으니까 우리가 장애인들을 어떻게 볼까요? 다르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 개념은 뭐냐면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뭐예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에 대해서 특별 대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에 대한 특별 대우를 안 한다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휠체어 타신 분한테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계단으로 가라, 이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의 특별한 대우를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장애인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은 일반인과 똑같이 조금 느리더라도 똑같이 일반인과 함께 그렇게 어찌 보면은 뭐 대우해준다. 그것이 노멀라이제이션의 개념이에요. 그거는 우리 뒤에 가서 중요하게 다시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계속 보시면은 장애 아동에게 제공되는, 물론 여기는 아동이라고 자꾸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교육이라는 거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인식 개선 교육이 잘 이루어지면요, 커서도 자연스러움으로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우리 그래서 왜 그런 실험도 많이 했잖아요. 우리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뭐랄까 어린이집에서 장애 아동과 한 반에서 같이 생활했던 아이들이 이제 1년, 2년씩 이렇게 했는 애들과 장애 아동들과 전혀 이렇게 같은 반에서 활동을 하지 않은 어린이들, 얘들을 대상으로요, 실험 집단과 그리고 통제 집단으로 나눠가지고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 TV에서 이 애들 이제 5살, 6살 된 애들한테 자연스럽게 TV에서 그냥 놀이 시간에 TV도 같이 켜놨어요. 크게 켜놓는데 그 TV에 누가 나오냐면은 자기들이 수업 시간에서 같이 생활했던 그 정도의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켜놨는데, 그것을 장애인들과 같이 생활했던 아동들은요, 몇 번 쳐다보더니 자기들이 이미 보았던 익숙함이고 자연스러움이기 때문에 몇 번 쳐다보더니 자기의 하는 놀이 그대로 했는데요, 장애인들과 일상생활을 하지 않았던 아이들은 자기와 다르잖아요. 갑자기 하는 행동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요, 장애인들과 합반으로 같이 지냈던 아이들과 다르게 장애인들과 생활하지 않았던 아이들은 그 영상을 계속 오랫동안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다르니까, 어색하니까 관심이 가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그래서 장애 아동에서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통합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장애 아동에게 제공되는 교육은 나와 있는 것처럼 비장애 아동과 동일한 환경과 방법을 일단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만 부분적으로 장애 아동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게 바로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멀라이제이션, 장애인에 대해서 특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일한 환경,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되 장애인에게 있어서, 즉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시각장애인에게 지팡이도 안 주고 혼자 다 걸어가, 이렇게 하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노멀라이제이션이 아니라 동일한 조건에서 그렇게 개입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리해빌리테이션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다학제적인 종합적 접근 방법이 뭐냐면은 리해빌리테이션이에요. 왜? 장애인의 문제는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리해빌리테이션은 의료적인 리해빌리테이션 분야도 있고요. 그래서 의료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다학제적으로 하나의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분야의 전문가 의사들이 여러 파트에서 같이 개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또 했던 이 교육적 리해빌리테이션, 좀 전에 했던 이것도 우리가 통합교육을 통해서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제는 의료적, 교육적, 그리고요 이제 세 번째는 직업적 리해빌리테이션이에요.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드렸죠. 뭐예요? 우리가 사람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는 언제냐면요, 내가 내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때, 심각한 상황에서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 도대체 나는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요,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어쩌면 사회에서 자기가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가 아직 노인의 나이가 아닌데, 뭐 나이가 노인이 되어서 자신이 하던 일을 30년, 40년 동안 해오다가 정년퇴직을 하거나 은퇴를 하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는요, 굉장히 떳떳하게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30대, 40대 열심히 일해야 될 그러한 상황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역할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존감도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 특히 야구 선수들이나 운동 선수들 한번 보세요. 이승엽 선수나 뭐 양준혁 선수나 이런 선수들, 아니면 오선 선수 지금도 하고 있죠. 이종범 선수나 이런 선수들은 대개 보면은 40대 초반까지 운동생활을 하다가 어찌 보면 박수 칠 때 떠났잖아요. 그렇죠? 그게 화려하게 은퇴를 하고 지금 제2의 삶을 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20대 또는 30대 초반, 아니 중반, 갑자기 부상을 당해서 어찌 보면은 중도에 자기가 야구를 그만둔다거나 축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자기는 이 일을 더 해야 되는데 이 일을 못하게 되니까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운동선수들 중에도, 특히 연예인들 중에도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자 보세요. 직업적 리해빌리테이션은 뭐냐면요, 직업은 우리에 나와있죠. 밑에 첫 번째 거 한번 보세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과 동시에 빨리 취업해서 일하려고 하는 거는 돈 벌고 싶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내면에 숨어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나도 우리 사회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도 가지고, 그로 인해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어찌 보면은 이 돈도 벌 수 있고 재화를 창출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애인분들은 어때요? 장애인분들은 이런 교육에 대한 접근성도 약하다 보니까 이 직업을 선택하거나 직업을 이제 해가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굉장히 어찌 보면은 많이 박탈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직업적 리해빌리테이션에서는요,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직업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발휘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장애인에게는 다른 어떤 리해빌리테이션보다 더욱 의미를 가지는 핵심적 리해빌리테이션이 뭐다? 이 직업에 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인들도 요즘 취업하기 힘든데 장애인분들은 더, 그렇죠, 더 어렵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찌 보면은 뭐랄까요, 우리 일반인들도 예전에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조금만 더 했더라면은 취업도 훨씬 잘 됐을 텐데
토익 시험 내가 공부 조금만 더 해서 점수 조금만 더 받았더라면 취업했을 텐데 그때 내가 그거 못 해가지고 하면서 자꾸 뭐가 돼요? 자신이 실패했거나 자신이 안 됐는 자꾸 이유를 찾아내잖아요. 그러면서 자존감 자꾸 떨어지잖아요. 근데 장애인분들은요, 내가 장애만 없었더라면은, 내가 장애가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일을 못하는구나, 취업도 못하는구나, 자꾸 자신을 비하한단 말이에요. 자신을 자꾸 낮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업적 리해빌리테이션은요,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도 특히 이 리해빌리테이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가치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장애인에 대한 의료적인 리해빌리테이션이었죠. 가장 기초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그래서 그거는 가장 기본적이고 본능적인 거라면요, 이 직업적 리해빌리테이션은 장애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앞서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어느 한 가지만 독단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왜요? 교육적 리해빌리테이션이 안 이루어졌는데 직업적 리해빌리테이션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왜요? 직업을 가지려면요, 어느 분야든 그 분야에서 필요한 기술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스펙을 갖춰야 된다고요. 재능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교육을 통해서 그걸 갖출 수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럼 교육은요, 교육적 리해빌리테이션은요, 몸이 너무 장애가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일상생활이 안 되는데 교육받을 수 있어 없어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돼요? 그렇죠. 리해빌리테이션은 가장 기본 의료적 리해빌리테이션을 통해서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그리고 교육적 리해빌리테이션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기술과 스킬을 익히게 되고 스펙을 갖추게 되고, 그로 인해서 직업적 리해빌리테이션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 이건 통합적으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리해빌리테이션 그 자체가 뭐라고 했죠? 그렇죠. 종합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 직업을 통해서 장애인의 사회 통합의 가장 좋은 방법은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어찌 보면은 가치 있는 일에 자기가 종사하면서 무엇보다도 뭐요? 자립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립하려면은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왜 이렇게 이 수업 듣는 학생들 중에도 뭐 자취하는 학생도 있고 독립해 있는 학생들 있잖아요. 하지만 죄송한 표현이지만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독립된 자취라고 볼 수 없죠. 왜요? 우리 수업 듣는 학생 중에 A반이었나요? 이 김용수, 김씨 맞나? 아니, 용수 학생. 용수 학생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왔다 했잖아요. 그래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이 자취할 때 드는 어찌 보면은 이 원룸비, 그 생활비, 기타 등등비를 부모님 내주신다 했잖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물어봤을 때. 그럼 어때요? 그래서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거는 완전한 자립생활이 아니죠. 왜요? 부모님의 지원을 통해서 내가 혼자 나와서 살 뿐이지.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여러분들 나중에 졸업하고 취업하면은 그때 가서 부모님한테 용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여러분들 대학 다닐 때는 부모님한테 용돈 받았었지만 지금 40대 중반에 제가 부모님한테 용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장애인분들은요, 아닌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일에 종사하게 된다는 건 직업을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인 것이 보장이 되면 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 직업적 리해빌리테이션은 직업생활에 방해가 되는 기능장애에 대한 이제 어쩌면 치료는 물론, 기능장애는 우리가 앞에서 ICI, DHI 할 때 했죠? 기능장애, 능력장애, 핸디캡 이거 할 때 했는 거죠. 그래서 직업기능훈련을 통해서 직업 능력을 강화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 잘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애의 원인이나 특성 그리고 연령에 관계없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연령에 관계없이 리해빌리테이션의 준비가 되어 있고, 밑에 보세요. 적절한 고용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다면 모든 장애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서요, 당연히 사회적 직업적 리해빌리테이션,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살아가면서 뭐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장애인분들에게 있어서 더 어찌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하나의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회적 리해빌리테이션. 물론 이 리해빌리테이션은요, 사회적 리해빌리테이션 말고도요, 뭐 심리적 리해빌리테이션,
뭐 공학적 리해빌리테이션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수업 시간에 그런 세부적인까지 다 할 수는 없고요. 가장 대표적인 장애인에게 있어서 종합적 다학제적 접근 방법인 이러한 이제 리해빌리테이션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의료적 리해빌리테이션. 일단 신체 장애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두 번째,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신체적인 회복이 되면은 자기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장애로 인해서 자신이 이제 쌓지 못한 스킬이나 재능이나 기타 등등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또 발견했다면 그걸 또 자기 재능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육적 리해빌리테이션.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이제 사회에 나와서 뭐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자신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즉 직업을 통해서 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직업적 리해빌리테이션. 그리고요,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와서 직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 수업 시간에 제가 임강희 학생한테 물었던 그 용어 있죠. 제가 근데 이게 온라인은 이 자료가 남으니까 제가 그 용어를 쓸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본에서 왔는 그 말 있었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잘 아시듯이 교육을 받고 의료를 통해서 의료 서비스를 통해서 몸이 회복되고 교육을 받고 직업도 구했는데 다시 뭐예요? 은둔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유는요, 사회에서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즉 대인관계 기술이나 사회 적응 기술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사회적 리해빌리테이션이 나와요. 사회적 리해빌리테이션은 뭐냐면요, 보시면은 제가 들어가 있는 부분, 사회적 리해빌리테이션은 장애인이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렇죠, 일반 비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과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자존감 향상 교육, 그리고 대인관계 기술, 그리고 대화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열등감 있는 존재로 인해서 자신이 스스로를 낮아지게 되는 그러한 열등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그런 이제 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요, 사회적 리해빌리테이션은요, 밑에 보시면은 들어가 있는 부분, 의학, 교육, 직업 영역과 같은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다. 이건 뭐 굉장히 기기적인 대답이고, 그래서 사회적 리해빌리테이션의 목적은요, 밑에 보시면요, 자 보세요. 잠깐만 말수가 한번. 보시면은 사회적 리해빌리테이션의 목적은 장애인이 살아가는데 물리적, 사회적, 뭐 기타 등등의 여러 조건을 만족하게끔 우리 사회적인 전반적인 제도 개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행해야 될 과제를 보세요. 그래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해야 되니까 수행해야 될 과제가 대표적으로 뭘까요? 그렇죠. 장애인에 대한 관계법의 정비, 행정의 정비, 경제적 환경의 정비, 물리적 환경 정비.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어찌 보면 걸어가다 보면은 보도블록에 장애인들에 대한 뭐 특정한 보도블록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렇죠. 이 노란색 보도블록을 통해서, 그것도 표시를 통해서 위험 부분이 있거나 또 이런 여러 가지 많이 생겼죠. 그리고요, 장애인에 대한,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요, 이 어찌 보면 언어, 음성 서비스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이동 지원 서비스도 많이 나와 있고, 법적으로 그리고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공공시설이나 특히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그런 법령이 만들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굉장히 이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관계법이 만들어지고 행정이 정비되고 물리적 환경이 바뀌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하나씩 계속 해결되어 간다면은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더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밑에 보시면은 들어가 있는 부분, 사회적 리해빌리테이션의 방법은요, 장애인이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원조에서부터 장애인 자신의 노력이나 뭐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거나 변력시키는 등 상당히 굉장히 넓은 폭으로 이제 이해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수업 시간 했던 내용, 바로 이 리해빌리테이션에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미 사전에 배웠던 의료적 리해빌리테이션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교육적 리해빌리테이션,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직업적 리해빌리테이션, 그리고 사회에서 이제 구성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사회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물리적인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개선을 계속해서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리해빌리테이션.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고요. 자, 다음 시간은 그래서 뭘 할 거냐면은 지역사회 중심 재활. 우리 흔히 말하는 뭐 CBR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쉽죠? 보시면은 커뮤니티. 지역에서 뭐가 됐던 거예요? 베이스를 하는, 기초로 하는 뭐예요? 리해빌리테이션 이게요. 그래서 CBR. 그래서 요거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간단하게.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한 가지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이게 노멀라이제이션.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장애인에 대해서 특별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그렇게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이념이거든요. 요거 내용을 보시고 나면요. 우리가 장애인 복지론에 있어서 앞에 이념적인 중요한 거는 대부분 다 마무리가 돼요. 이렇게 하는데 한 6주에서 우리 이데올로기까지 합치면 6주에서 한 6주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중간고사 이후부터는요. 장애인의 행정의 뭐 전달 방법, 장애인 복지의 책임성, 뭐 그런 기타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냥 쉽게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지금은 RCIDH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뭐 리해빌리테이션, 노멀라이제이션, CBR 이런 개념들은 조금 우리가 생소한 개념이기도 하고 또 한번 외워두기도 해야 될 내용들이니까 특히 첫 시간에 했던 이데올로기, 신자유주의, 자유주의 이런 개념들은 워낙 잘 쓰는 용어가 아니었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어렵게 많이 느껴졌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가 한 7주차까지는 중간고사 전까지는요 이런 조금 딱딱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잘 이렇게 한번 외워야 될 거는 그래도 학문적으로 좀 외우시고 그리고 한번 이해하신 다음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좀 이렇게 쭉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10월 13일 수요일 우리가 13일 맞죠? 수요일 아니 12일이구나. 12일 수요일 수업 오시기까지 이 영상은 다 들으시고 오시면 12일 수요일 수업에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이라는 CBR에 대해서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